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어떻게 한 사람을 둘러싸고 이렇게나 많은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잡범 수준이 아니라 백과사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명이 학까지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한마디로 인간답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잘 보여줬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김문기 씨와 관련된 논란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정작 김문기 씨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자기의 억울함을 알렸던 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김문기 씨가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내리기 직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누구와 관련된 것인지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그 시작점은 최근에 이재명이가 했던 인터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터뷰는 볼 것도 없었죠. 대환장 잔치였는데 검찰이 어차피 기소할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어요. 누구를? 대놓고 저렇게 그냥 반말로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 이재명 대표의 인성이죠. 그 진행자도 깜짝 놀라가지고 말도 똑바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어차피 대표님을 기소할 것이다. 저 금액도 그러고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왜? 언제? 어떤 이유로? 저 특유의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개 까딱까딱 하면서 얘기하는 거 진짜 막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쨌거나 그 이재명이가 당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받을 이유가 자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줬다라는 것이고 이유는 무엇이고 방법은 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묻고 계시는데 그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당연히 이재명이한테 변호사비 대납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보십시오. 이렇게나 많은 변호사들이랑 이렇게나 많은 로펌이 동원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2억 5천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누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태원 변호사가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줬다라는 것이냐? 이재명의 지방선거 즈음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줬다라는 거죠. 저게 비단 검찰만의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원 본인 스스로도 25억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렇게 인터뷰까지 나와가지고 생방송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인데 그 이재명이조차도 인정했었던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실관계 어느 정도 있지라고 인정했던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의견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황당하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인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이재명이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자신의 범죄 혐의는 뭘까요? 예를 들면 대장동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그나마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하다라고 평가한 게 자신의 대장동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제가 허가를 해준 입장이고 그중에 절반밖에 왜 못 건졌냐? 더 건졌어야지. 이게 검찰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이가 가장 최근까지도 해석의 영역에 있다라고 주장했던 저 내용이 결코 해석이 아니라 팩트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다? 김문기 씨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김문기 씨의 유서였던 겁니다. 제일 처음에 대장동 논란이 터졌을 때 이재명이가 대처하는 방식은 오히려 거꾸로 당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저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언제는 또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도 대장동이 언제는 무슨 공익환수 사업이었다가 언제는 비리 사업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도 지금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화천대유랑 민간업자의 지분 한번 보십시오. 민간개발업자 측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이 7%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무려 그런데 7% 지분을 가지고 배당금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4천억 가까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남 도계공 같은 경우는 무려 지분이 5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800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죠. 요게 이제 검찰이 보기에 배임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유동규나 남욱 이런 개발업자들을 위해서 사업 구조를 짜놨기 때문에 7% 정도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서도 4천억 가까이 되는 배당금을 받아갈 수가 있었다. 그 금액만큼 원래 도계공이 가져가야 되는 건데 걔네들한테 갔으니까 요게 이제 배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능토록 만들었던 조건 한 가지가 바로
확정이익인데요. 확정이익이라는 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남 도계공의 지분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도계공이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은 1,800억이다. 이렇게 미리 정해놨다라는 뜻인데요. 왜 미리 정하겠습니까? 지분이 많으면 많이 가져가야지. 당연히 누가 보든지 간에 민간 사업자들한테 더 많은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서 확정이익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랑 남욱은 이재명의 지시사항이었다라는 식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민현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재판에서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 유동규가 뭐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은 천재적이다,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천재적인 계획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거거든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으면 누구한테 불리하겠어요? 당연히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불리하게 되겠죠. 자기들이 예상했던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나왔다고 그거를 세금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당연히 불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항을 누가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삭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김문기 씨인데, 제일 처음에 검찰은 김문기 씨랑 유동규를 일종의 공범 관계로 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남겨놨던 게 김문기 씨의 유서였던 거죠. 유서에서 김문기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3번이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도 2월달과 5월달에 그 의견이 제시가 됐었는데, 놀랍게도 그런데 초안이 작성이 되고 7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가 됐던 거죠. 김문기 씨의 유언장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 지침서 기준과 입찰 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제가 드려볼까요? 그렇게 임원진들이 따라했다라고 하는 공모 지침서, 그거를 작성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까 전에 정민용 변호사이죠.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가 이번 재판에서도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공모 지침서에 누구의 지시사항을 넣었다라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시사항을 넣었다는 거죠. 처음 설계부터 이재명의 아이디어였고 전체적인 구조도 전부 다 이재명이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검찰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재명의 배임 혐의가 정말 전부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이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사회에서 격리가 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재명이가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자기를 보좌했던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을 필사적으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야만 하는지, 그 맥락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모든 화살표가 전부 다 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밝혀서 이재명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김문기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